정효준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발간된 충청 성리학의 집필 책임을 맡아주셨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다가 길을 좀 헤매를 하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충청남도에 후원을 받아서 충청문화 유교문화대계라고 하는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이제 충청 성리학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기대에 동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충청성리학 발간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나름대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청성리학의 특성과 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충청성리학의 그 발간의 의의가 어떤 의의가 있느냐는 첫째는 충청성리학의 종합적인 정리, 이 충청성리학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다. 그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충청성리학의 특성, 말하자면 영남이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충청성리학의 특성이 뭐냐, 그런 점을 적어도 이번에 우리가 전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 하나의 의의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이 충청성리학을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또 전국 도서관에 또 전문 학자들에게 일반 국제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우리 충청 유교문화의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보니까 첫째는 이제 목차 설정을 과연 적응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목차. 이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역사성과 철학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시줄과 날줄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성과 철학성의 문제. 두 번째는 정말 쉽게 썼는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일반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도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독자들이 과연 이게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사실 여러분은 이제 책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혜준 교수님께서 참 우리 한국유학, 충청유학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셨지만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쓰려고 어려웠다. 그럼 뭐 더 이상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애로가 많았다. 그래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아마 예학이나 경학 같은 거 더 할 거예요. 경학 같은 거.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이 성리학 자체의 그 학문적 전문성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충청성리학을 과연 균형 있게 담았는가. 이게 빠짐없이 골고루 담았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충청 남도뿐만 아니라 이제 충청 북도까지도 이게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노력은 했지만은 혹시 빠진 게 있지 않을까. 또한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유학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유학자들은 과연 얼마나 적정하게 잘 담았는가. 억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넣어야 되는데 빠졌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다. 또 하나는 집필자 선정은 잘 됐는가. 역시 이걸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집필자가 중요하죠. 근데 이 집필자 선정도 하나는 뭐냐면 능력, 학문적인 능력과 또 하나는 표현력. 근데 이거는 같이 일치하면 좋은데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분도 글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는 집필자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우리 편찬위원들 이렇게 모여서 그냥 몇 분이 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 충청성리학의 특성 그리고 충청성리학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를 간략하게 저는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유교 그러지만 유교하고 성리학이 뭐가 다른 거야? 네?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건 이름이 많아요.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정조학이라고도 하고 미학이라고도 하고 도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게 이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유교가 발달해서 옛날 저쪽에 발달해서 바로 공자맹자의 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진나라 이후부터 송나라 초까지 한 1100년 동안은 사실은 중국에서 이 유교가 제대로 빛을 못 봐서 아류가 됐어요. 주류가. 그러다가 송나라 때 와서 이제 정명도, 정의천, 주령대, 장행도, 수광대 이런 지다성 같은 유학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 유교가 불교나 도가에 대해서 뒤떨어지냐. 그런 반성하에서 공자맹자 유교를 새롭게 보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학문으로 탈바꿈시킨 개혁 유교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1289년, 1290년. 그래서 유교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조선 쪽 500년 동안 바로 성리학이 조선의 정치인명이 되고 또 문화의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유교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성리학에는 80%는 된다. 나머지 죄송합니다. 나머지 실학도 있고 양유학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한 80%는 제가 볼 때 성리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유학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성리학을 모르고는 안 된다. 근데 그 성리학이란 뭐냐? 저도 학교에서 애들 강의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리학이란 뭐냐?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 그걸 철학적으로 따져보는 학문이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론,
이기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철학적인 논리와 체계를 세우는 바로 그런 학문이 이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정치, 경제, 교육, 국방, 행정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 사람의 정신이에요. 임금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 대통령의 정신 상태, 임금의 도덕성, 결국 그거에 따라서 뭐냐? 정치, 경제, 행정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교는 인간의 성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인간다운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느냐.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성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충청성리학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충청성리학의 특성은 열린 성리학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됐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이제 영남지방, 우리가 영남학파라고 경상도 쪽으로 전개되고 또 한쪽은 그냥 기호예요.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호남까지 이걸 우리가 기호라고 해요. 이게 양쪽으로 전개됐는데 사실 저쪽 영남 유학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사실은 거의 폐계성리학을 고수하고 폐계성리학을 지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주리론이라고 해요. 리를 강조하고 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성리학풍이에요. 그런데 이쪽 기호 쪽은 좀 다르다. 기호 쪽은 이제 우리가 율곡, 거기 중심인물이 율곡 선생님인데 율곡을 중심으로 한 이 기호 쪽의 유교는 어떠냐? 영남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다. 개방적이다. 그래서 이 기호 쪽은 성리학도 나오고 실학도 나오고 예학도 나오고 의학도 나오고 또 양명학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가 됐다. 같은 성리학 속에서도 이 기호 쪽은 어떠냐? 반드시 율곡이 주가 되지만 율곡 성리학을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호 쪽에서도 율곡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퇴계 성리학도 받아들여서 절충을 하고 다양한 그런 성리학군이 전개됐다. 그래서 그 점이 우리 충청 성리학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잠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충청 성리학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좀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세계 선생과 고공 기대승 간의 성리 논변이 벌어져요. 그 논변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율곡과 우계 성원 선생하고 두 분이 또 이제 성리 논쟁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율곡이, 퇴계 성리학에 동조하는, 신우인 우계 성리학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곡에 의해서 퇴계 성리학이 정면으로 비판을 받아요. 근데 저쪽 영남 쪽에서도 이제 뭐냐, 가람 이현희를 비롯한, 말하자면 퇴계 선생의 후예들이 이제 율곡 성리학을 비판하고 또 퇴계 성리학을 이제 옹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 기호 충청에서도 뭐냐 바로 우암 송시호 이 우암 송시호 선생을 비롯한 그 후예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퇴계의 이발이 네가 바란다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한 논리적 검증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자의 문헌을 뒤적거려가지고 과연 주자 글 속에서 이 이반이 어떻게 쓰였고 몇 번 사용됐고 이런 문제를 만약 고증한 작업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암 선생이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들에 이어서 수암 권사하게 수암이 하다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당도
50년에 거쳐서 이 작업을 마쳤어요. 이게 유명한 주자원론 동요부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 충청성리학의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업적이다. 이러니까 이쪽 영남 쪽에서도 또 한주 이진상 같은 사람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쪽에서도 또 그런 작업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계학파와 율곡학파, 영남과 기호가 서로 이런 학술 논쟁을 통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성리학이 수준이 굉장히 향상됐다, 발전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호 쪽, 우리 충청 쪽에 이제 이 성리학의 이제 좀 특징적인 분이 바로 포저 조익 선생. 포저 조익 선생도 사실 이분 어떠냐, 꼭 율곡의 성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퇴계 성리학을 수용해서 절충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충청 원래 뿌리는 뭐냐면 영남이지만 대전 유천에 살았던 백호 윤유, 사문난적으로 모여졌던 백호 윤유의 성리학도 굉장히 특색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대전에 그 안동권 씨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권득기, 만해 권득기, 탄호 권씨, 바로 이분들 저는 이제 도산학풍이라고 하는데, 이 도산이 길도자예요. 안동 도산서원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 남인계통이지만은 이 공신, 오늘날로 말하면 마땅히 공직윤리 같은 이런 측면을 공평, 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윤리를 굉장히 간종한 그 특징적인 그런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번 충청성리학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추파 송기수라는 분이 있어요. 대전에. 추파 송기수. 이분은 일산사관 때 이제 소위 벼슬을 한 그런 그 관료 유학자인데,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분이 30대에 정념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보낸 편지 속에, 실제 이분은 거의 평생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글을 쓸 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쓴 것이 4편인가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율곡 성리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와요. 기발이승, 이기지명. 아주 나와요. 분명하게 나온다,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우리 학교에서도 이 추파 송기수 같은 경우는 거의 거론도 안 하죠. 근데 이런 점도 사실 이번에 우리가 담았다.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발견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있다면 농문 임성주. 농문 임성주 같은 경우는 율곡 성리학을 더욱 심화시켰다. 심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창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농문 임성주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성리학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성리학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제 전후 같은 분도 원래 전주 출신이로 호남권이지만, 근데 우리 충청에서 강학 활동을 오랫동안 많이 하셨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율곡 성리학에 기반하지만, 그러나 성사 신대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칼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충청성리학의 가장 특징적인 면에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호랑문입니다. 아까 이혜정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나 율곡 시대에 인간의 심성 문제, 말하자면 인심이냐, 도심이냐, 사단이냐, 칠정이냐, 권능지성이냐, 기입성이냐, 이러한 인간의 심성 문제를 가지고 다뤘다면, 이제 이때 와서는 바로 오암 선생의 제자인 수암 권사가, 그 권사가 충북 청풍에서 강학을 했죠. 거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논의된 게 뭐냐,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 또 미발신체의 선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논의를 합니다. 이거는 저쪽 영남 쪽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충청성리학의 특징이고 자랑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호랑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고 하는 철학은 동문인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도 인간이나 개미나 만물은 전부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건 오늘날 생태철학, 환경 문제, 생태철학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선구적인 학문이다. 또 호로는 어떤 측면이냐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개나 돼지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측면, 그런 점에서는 호론의 철학적인 의미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리의 학술적 논쟁. 우리 충청성리학에서 이 성리 논쟁이 정말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계와 고봉 기대성 간에 태고 사칠 논쟁이 벌어지고 그 위에 이제 율곡과 우계의 논쟁, 그 다음에 영남 쪽까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그 논쟁의 중심 역할을 한 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충청의 후속 오열을 비롯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호유학하지만 사실은 그 기호유학에 주도를 한 것이 어디냐? 우리 충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영남유학과 기호유학, 퇴계학파와 유국학파의 그 아주 철학적인 쟁점이 이반의 문제예요. 이반의 문제. 근데 그 이반의 문제를 깊이 있게 바로 토론회 장으로 끌어들여서 논쟁을 했던 그 주역이 어디 있냐, 주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충청의 성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와서는 바로 이 화수학파의 명덕주기론과 또 이만희 선생의 문화의 명덕주기론. 그래서 인간의 마음, 또 명덕, 대학의 명덕을 중심으로 한 그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이건 충청성리학의 또 하나 우리가 참 재밌는 걸 하나 집어넣은 게 우리 최영성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여기서 농산 신득구라는 분이세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농산 신득구라는 분이 연재 송병선 선생. 연재 송병선 선생은 그 당시 제자도 많고 엄청난 그 당시 이 학문적인 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곡 선생의 어록에 나오는 글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말하자면 연재 송병선 선생과 그 후예들과 신득구 선생, 농산 신득구 선생. 신득구 선생이
아무만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논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다 뒤져서 책을 책까지 써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결국 뭐 아주 정말 집단적으로 요즘 말하면 정말 아주 따돌림을 받아요. 이 양반이 결국 자살을 해요. 자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우왕 송기소 선생하고 백호윤유, 박세당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문난적의 논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2의 사문난적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충청성리학에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우리 충청성리학의 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우리 충청성리학이 정말 우리 조선유학사, 한국유학사 전체를 볼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뭐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충청성리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양 선생이 1289년에 원나라에 가서 4개월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 양반은 한 4개월이 1290년에 돌아오셔요. 그래서 이분이 주자의 글을 베껴가지고 왔다는 게 우리가 역사상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의 성리학이 들어온 거다. 우리가 이렇게 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백이정 선생. 백이정 선생이 1298년입니다. 백이정 선생님은 남포, 고령 남포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가서 10년 동안 성리학을 직접 해보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안양 선생은 상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백이정 선생은 10년 동안 현지에서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전파하신 분은 누구냐? 백이정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동안 또 우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젊은 학자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혜정 교수님이나 또 우리 최영선 교수님이 이게 또 개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237년에 중국 송나라의 남송에 정신보라는 유학자가 있어요. 정신보. 이분이 1237년에 그때 남송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맞아요. 점령까지. 그러니까 몽고가 그 당시 이 성리학자들을 맞아요. 달래서 어떻게든지 협조를 받으려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정신보 선생은 불사이군의 의지로 이분은 거기서 망명을 해요. 배를 타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서산? 간원. 서산 간원. 그래서 거기서 정인경이, 그분 아들이 정인경이에요. 정인경은 고려사에도 많이 나와요. 벼슬도 굉장히 높게 했어요. 외교관으로, 군사전문가로. 네? 정인경.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안양 선생보다도 한 50여 년 먼저, 바로 정신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서산 간원 때 정착해서 오늘은 서산정시의 시절이요. 서산정시.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성리학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들을. 네. 이제 그 밖에도 우리가 성리학 초창기 여말, 고려말 요때 바로 충북의 우탁 선생, 이재현 선생, 이곡,
그 다음에 목은 이색 선생, 삼봉 정도전, 유배규, 또 양촌 권금, 그 다음에 양은 길제. 여말 유학의 아주 중심 인물들. 근데 이분들이 사실 뭐냐? 우리 충청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성리학의 도입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충청 성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다 끝내겠습니다. 빨리. 충청 성리학을 기호유학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충청 성리학은 기호유학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기호유학하지만, 충청 성리학이 그 중심이다. 특히, 우리가 기호유학의 중심은 누구냐면, 율곡과 구봉, 송이필, 그 다음에 우계, 서공이래요. 근데, 사실 율곡 선생님은, 청주 목사를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 충청 성리학이라는 건 내용면에서 보면 결국 뭐냐? 율곡 성리학. 율곡 성리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그대로 개선하는데 앞장선 분이 누구냐? 사계 김장생, 우왕 송시열, 동천당 송중길, 초려 이육태 이분들이 다 율곡 성리학. 예.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바로 이 충청 성리학의 주도한 중심적들이가 우리 충청 성리학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충청 성리학은 조선 성리학의 신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성리학이 깊이 있게 더 정밀하게 신화되는 데 있어서 충청 성리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특히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기호성리학, 충청성리학의 개방성, 그런 점이 우리가 영남과 비교할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